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이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먼저 종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황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해 공식 출범합니다. 이 관련 정치권 소식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정치권 이슈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여부, 그 전에 불출마할 수도 있겠지만요. 언제쯤 결정될까? 오늘 공관위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죠. 결정이 오늘 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보수통합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황 대표가 마지막에 최종 결심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또 종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수 쪽 인사들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데 황 대표가 자꾸 종로 출마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당내에서. 그리고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제 공관위가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공관위원도 황 대표 종로 출마해야 된다 그러고 김세현 의원도 종로 출마해야 된다. 이석연 의원은 심지어는 종로 출마하지 않으면 나 공관위원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박한수 사무총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결론을 못 내렸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황 대표는 종로에 가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글쎄요.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약속을 다 하고 지금 다른 의원들한테도 험지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쟁터에서 장수가 맨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과연 다른 의원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제1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또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총선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상대가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랫동안 고심해서 많은 부분 실기를 한 것 아닌가. 그래서 향후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결단을 하든 간에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느낌은 굉장히 떨어지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 다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들 주셨는데 굳이 거기다 이제 보태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좀 떨어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자유한국당은 고스란히 안 가는 이유는 뭘까라고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종로 출마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승패 이렇게 딱 나누면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충분한 선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게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주저주저하고 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작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숙제라는 거는 보수통합도 있지만 보수통합에 앞서서 쇄신, 혁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과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70여일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공관위에서 결정을 못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게 어제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하겠다 선언한 그 부분도 좀 고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걸까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정현 의원이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정현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판단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보수 통합 작업이 되면 나중에 후보가 정해지면 이정현 의원과 후보 단일화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당심이 반영된 어떤 출마 선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 대표가 이렇게 밥을 자꾸 너무 오래 뜸들이다 보면 나중에 밥 다 태워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뭐냐면 먼저 전국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를 따라가면서 뭔가의 그림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황 대표가 뭔가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장애 집회 나갑시다라고 하는 거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정치를 주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종로 출마를 물론 염두에 두고 종로 쪽으로 이사를 했겠지만 포석을 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종로에 이사를 했다고 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출마 못하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석 두고 난 다음에 기다려줬는데도 안 오는 거 아닙니까? 황 대표가. 정작 같이 싸워도 내가 싸워도 이기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그렇게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 대표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 작업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추위를 만들어서 당 바깥에서 계속 뭔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논의가 이어지지만 황 대표가 뭔가 주도력 있게 하는 모습들을 전혀 못 보여줍니다. 그냥 당대표 자리에 가만히 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할 때 유승민 전 대표하고 만나서 뭔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보수 통합에 있어서 황 대표의 역할은 별로 없다.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황 대표는 계속 보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앞장서는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라도 보수 진영 사이에서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정작 당신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인지 아니면 그 황 대표 주변의 소위 말하는 측근들인지 모르지만 총선 전에 모든 걸 결단을 내고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총선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당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권까지 가는데 원외의 한계 그래서 어떻게든 배지는 달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당권을 쥐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결정도 늦어지는 건데 이르면 오늘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에 다 나왔던 상황인데 그럼 이정현 의원은 왜 하루 전날 종로 출마를 이렇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도 잠깐 주셨지만 저는 이정현 전 대표가 끝까지 본인은 완주하겠다고 하지만 예.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이번에 종로 출마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선거일 직전까지 당신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집된 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수 야권의 어떤 더 우위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종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황 대표가 종로에 안 가니까요. 다른 장수가 와서 여긴 내가 하겠어, 내가 붙어보겠어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정현 의원도 신당 만들겠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보수 통합 작업에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도 나름 지분을 갖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정현 의원은 나는 결기 있게 뭔가를 하겠다고 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황 대표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은 지금 보수 통합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정치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친이 친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치적 색깔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통치가 만들어져서 하는 일과 또 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하고 하는 일이 또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 인사들을 한 그릇에 놓고 다 섞어요. 섞은 다음에 다 지역으로 공천하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천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그래도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나도 여기 보내줘, 난 저기 보내줘 이렇게 하는 것을 노선 정리를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장면이 이정현 의원의 출마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저희가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 뭐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민심이 폭발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는 거는 보수통합 내에 그다음 자유한국당 내에 여러 가지 지금 노정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계속 외형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로만 얘기가 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 만날 것 같다는 그 보도도 곧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 통합신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철수 신당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 창당을 목표로 해서 2월 9일 날 발기인대를 하죠. 대선 주자 선호도 4위까지 일단 좀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뭐 4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게 이게 인지도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치적 도전에 관해서 지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털을 잡을 만한 뭔가의 그 공간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없다고 보는 것도 그것도 또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 부동층이 한 30% 넘게도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싫다고 하는 그 층한테 나름의 기대감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지금 보수통합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에 한 이제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당의 어떤 구성원들도 그렇고 지역구를 통해서 지지율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구 표를 얻어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하는 의원들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국민의당 그 모습은 다시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럼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비례의석을 받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신당이라고 안철수라는 이름을 굳이 신당에다가 지금 붙이는 걸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 이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짧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치를 통해서 당명을 정하기는 너무 좀 촉박하기도 하고 안철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당 투표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방식들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신당이 움직여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예. 4년 전 국민의당과 조금 다른 점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는 호남에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지역 내에서 표를 유인할 만한 후보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정당 소위 말하는 그 중도의 표심이 지금 살아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지금 진영 대립이 되게 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불가피율이 소선거구제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4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역 기반도 그다음에 중도 표심도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 지지도가 올라간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하면서 온 인지도 내지는 지명도에 약간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럼 바른미래당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찬열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전 와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와 같이 한 10여 년 전부터 2007년부터 해서 계속 어떤 상황이든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 같이 움직여 왔는데 예. 그마저도 이제 포기하고 한계를 느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탈당을 했고요. 김관영 전 원내대표마저도 탈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은 이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앞서 있었던 안철수 신당과도 관련돼 있는 얘기라고 저는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의 하나는 호남에서 민주당 계열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아주 우수한 후보군들을 확보해서 신당 바람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 수요와 공급처가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하는 손학규 대표의 꿈과 연관돼 있어요. 손학규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이 100억 이상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 기반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등과의 민주당과는 약간 결이 다른 또 다른 호남의 그 야권 통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있기 아침에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구나. 손 대표.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측근들 주변들 다 떠나더라도 그걸 가겠다. 이게 사실은 작년 초에 단식했을 때 다당제 얘기하셨고 이후에 패스트트랙 정국 생기면서 갑자기 사보임하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사실은
손학규 대표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정치라는 게 사실 참 혼자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게 측근들이 하나둘씩 계속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손 대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나왔던 것처럼 호남 쪽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렇게 통합해서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합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쪽 여론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호남에 다른 정당이 들어갈 틈이 있겠나. 물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론도 잘 먹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괜찮으면 또 견제론도 또 작동하는 그런 이제 그 정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안에 민주당이 너무 많이 저런다. 뭐 회초리를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답이 안 될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 정당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어서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철수 신당이나 다른 당 보십시오. 그 당은 뭐 지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학규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뭔가에 지금 마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영역은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치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의 형태만이라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 이전에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아주 적은 그룹이라도 그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었던 것, 뭐,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헌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이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하도 뭐 이합 집산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당명들도 많이 나서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만든 위성정당이 있죠. 미래한국당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한성교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된다고 하죠. 13일까지 뭐 5명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했던 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한국당을 이 자유한국당으로 등치시켜서 과연 투표장에 나갈지 성공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니까 제가 굳이 지지층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바꿨으니까 나는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피파에서 규정 바꾸니까 나는 이런 거 규정 난 동의할 수 없어. 내 맘대로 뛰어다닐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게임의 룰이니까 우리하고 합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합의했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에 몸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로 기소가 되면서까지 의원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걸로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거죠. 만약에 역풍이 일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당선이 못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호소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저쪽이 저렇게 하니까 우린 다른 방법 쓸게. 그렇게 해서 그 당 사무부총장 부인한테 그 비례정당 하나 만들라고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당의 현직 자당의 의원을 당대표로 가십시오라고 당대표가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그 당으로 보내가지고 비례 2번 받겠다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선거 과정, 뭐 DJP 연합 때 그때 자민련한테도 민주당이 그 의원 4명 꿔주지 않았느냐? 그 당내 원내 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당 간에 있었어의 어떤 정치 구도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선거의 문제잖아요. 선거에서 우리는 비례 하나도 안 내고 저쪽에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 우리 친척집 가서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그래픽에서 쭉 제정당의 반응들 쭉 봤고 국민들도 미래한국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비난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그 뭐 꼼수에 의한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편법에 의한 꼼수라고 해야 되나? 지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선거구제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불가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전체 국민 모두 100% 유권자들 100%가 투표를 100%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근데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과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결과에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예. 태극기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당들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맞춰서 탄생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은 안 되지만 불가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양극단의 거대 정당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느 정도 의석수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예. 경제에서도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지금 나머지 30석 이제 캡이었다고 하는 거는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정치 세력 지금 국회 원내에 진출하는 작은 정당들이 정당 지지율은 나오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정당들이 들어와서 비례 의석을 가져가라고 둔 정당 그 의석인 겁니다. 거기에 지금 대기업이 가가지고 그 의석 다 먹어버리겠다고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자회사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께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기득권에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을 바꿀 때요. 자유한국당 논리가 국민들한테 울림을 주고 설득력 있게 작동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훅 빠졌을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작동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민주당도 의석을 손해보면서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역주의는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비례성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승자가 다 독식해버리는 이런 구도 안에 들어가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역주의가 조장되고 그 지역주의 안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냉전주의적 사고가 또 나오고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선거제가 이제 통과되기 이후 상황으로 가면 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의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 포함해서 보면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인데 과연 그 국민 한 사람의 표를 어떻게 정당 투표로 등가로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복잡해지는 문제라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30석의 캡을 씌워놓은 준연동형 제도 굉장히 이상한 제도였고 완전 100% 연동도 아니고 50%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애매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스스로는 정의당이라는 소위 말하는 뭐 친여성 같은 정당 그래서 결과를 봤잖아요. 우리 4+1의 그 위력을 그런 것들을 모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 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비슷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더 예, 짧게요. 드리면 예, 다른 친여성 질문도 정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당이 친여성 정당이니까 정의당에 들어가는 표도 민주당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건지 그건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 성향을 갖더라도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는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 진보를 갖고 있는 성향도 있고 보수도 있고 완전 극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딱 잘라가지고 진보 보수로 반으로 딱 가른 다음에 이거는 이쪽 범여권 정당, 범야권 정당 이렇게 구분하는 걸 외국에서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쭉 뭐 우리 여러 가지 사태 봤잖아요. 4+1 협의체를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었던 정의당의 행동들을 보면은 과연 이게 독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당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정책에 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동의가 되는 거지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면서 동의해 준 예.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알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보수 쪽에도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면 같이 연합을 하거나 이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앞두고 특히 이 위성 정당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국당을 지금 고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표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또 맞고발을 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검찰하고 법원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다 전부 사법부로 가져가잖아요. 검찰한테 가져가면 그러면은 검찰 개혁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검찰이 가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만들면 그럼 무슨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고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나 정치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결사체를 무슨 그 어떤 자회사 두듯이 그렇게 두고 난 다음에 그 회사 설립 다 본사에서 막 하고 그리고 이 당은 우리랑 다른 당입니다. 근데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보수 진영 내에서 유튜버들이 열심히 활동해주고 그래서 그 당으로 다 그 정당 투표 몰아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꼼수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정당법 상으로도 제가 볼 때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도 아니면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한 위성정당 한 두세 개씩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 떨어진 그 표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10%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치 사법화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국당의 코로나 관련 고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반대로. 예. 지금 그 봐야 되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사전결단식 그 결단을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저는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한국당의 고소고발이나 뭐 민주당의 고소고발이는 말씀하신 그 사법부의 정치와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없이 상대방의 발목을 좀 잡고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소고발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당정청 고위 협의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 총리도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자도 필요한 조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주위에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 회의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 이후 한 보름 이상이 좀 지났는데 정부 대응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정부 대응이 전반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 특히 메르스 사태 때 혼란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나마 정부가 통제되는 그 상황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중간에 이제 언론 발표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몇 가지 이제 오락가락했던 측면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최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다 금지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거다. 우리 안에서 바이러스 잡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요. 뭐 하다못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전부 다 가동 중단을 했던 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소재 부품 산업 수입 한 30%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도 역시 중국에 한 2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확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확산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하는 방식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 정부의 발표를 액면대로 다 믿더라도 지금 뭐 창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 대륙에서는 이미 다 번창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춘제 끝나서 우리 중국 교포들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개학 맞아서 중국에서 유학생들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글쎄요 청와대 여당에서 경제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국가의 제일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라도 일단은 중국 국민들이 아니면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출입국 조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장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